최근에 테슬라 신형 모델 Y가 공개됐죠. 그런데 이거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신형이 공개되는 거랑 비슷한 시기에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조금 기준이 공개됐습니다. 올해 보조금 액수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지난번에 다뤄드렸잖아요. 그 뒤로 추가된 건 이 액수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형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세제 혜택 늘어난다. 정부 친환경 인증 기준 강화. 자, 이것만 봤을 때는 대형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관련 내용을 좀 더 취재해보니 이런 기사도 보도됐습니다. 수입 전기차 사려던 계획 바꿔야 하나, 친환경차 혜택에서 빠지는 모델도 있다던데, 그러면서 이렇게 테슬라 사진을 걸어뒀고요. 다른 기사에서는 아예 테슬라가 친환경차에서 탈락한다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벌써부터 논란이 많을 걸로 예상되실 겁니다. 아니, 전기차가 친환경차라더니 전기차종 대표 브랜드인 테슬라가 한국 친환경차에서 탈락할 위기라고? 보조금도 안 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된 건지, 그리고 기준이 이렇게 잡힌 이유는 뭐고 문제점은 없는 건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 합니다. 자, 지난번엔 보조금 지급 액수가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이번에는 그 보조금을 어떻게 정하느냐, 차종마다 어떻게 보조금 액수를 정할 거냐, 이런 기준이 정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휠베이스, 다른 하나는 그 휠베이스에 따라 달라지는 전비 기준입니다. 일단 이 휠베이스 기준이 영상 전체를 관통하니 끝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 이제부터 전기차 만들려면 휠베이스를 길게 만들도록 해. 대신 휠베이스가 길면 전비는 조금 떨어져도 이해해 줄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해지는 거죠. 예컨대 크기는 스포티지예요. 그런데 휠베이스는 팰리세이드만큼 나아요. 그럼 차체 크기는 중형이지만 휠베이스는 대형차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형차지만 전비가 대형차만큼 안 좋아도 보조금을 잘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어딘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대형차와 중형차를 나누는 기준이 휠베이스 3050mm입니다. 3050mm 이상이면 대형차로 분류하고요. 3049mm까지는 중형차로 분류합니다. 대형차로 분류하면 에너지 효율이 킬로와트시당 3.4km만 되면 됩니다. 중형차는 기존엔 킬로와트시당 3.7km였던 게 4.2km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형차로 분류됐던 전기차가 휠베이스만 늘리면 오히려 에너지 효율 기준은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일단 아이오닉 9하고 기아 EV9은 최대 580만원 가량의 혜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포르쉐, 테슬라, 그리고 BMW의 일부 전기차들은 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예 친환경차에서 탈락할 위기란 거죠. 일각에선 수입 전기차한테는 불리하고 국내 브랜드 전기차한테는 유리한 거란 건데, 개인적으로 국내 브랜드에 유리하게 정책을 펼치는 게 나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건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모순된다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일단 정부가 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를 파악해야겠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효율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기술 기준이 시장 수준 대비 정체돼 있어 기술 개발 목표 부여 등 지원 제도로서의 역할이 약화된 측면이 있다. 시장 상황을 반영해 고효율 차량을 제대로 구분하기 위한 기준 합리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그리고 대형 전기차에 대한 기준을 완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정부의 친환경차 강화 정책이 후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에 대한 고심이 컸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원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라는 건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게 컸습니다. 워낙 초기 개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개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와중에 가격은 내연기관차와 비슷하게 팔려고 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으니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가 없잖아요. 왜 혈세로 기업을 도와주냐고 할 수 있지만, 원래 미래 산업, 특히 전 지구적 산업과 관련이 있다면 국가가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미국, 유럽, 중국도 전기차 보조금이라는 게 존재했거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차 기술력이 꽤 많이 올라왔으니 연구 개발을 위해서 보조금을 줄 필요는 더 이상 없다. 이제는 더 상품성 좋은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취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붙는 이유도 일리가 있는 명분이라고 보는데요. 전기차를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선 한국의 전기차 캐즘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결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차, 많이 사는 차를 만들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존엔 가격 경쟁력 때문에 소형차 위주로 전기차가 나왔다면 이제는 보조금을 더 많이 줄 테니 한국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대형차 쪽으로 전기차를 만들어 팔아라, 이런 취지란 거죠. 그리고 아까 봤던 표를 다시 보면 친환경차 탈락 위기인 중형차, 이 차들 보면 굉장히 비싼 고성능 모델들입니다. 애초에 이런 수억 원짜리 고성능 차에 보조금을 주는 건 이제는 말이 안 된다는 거고, 꽤 많은 기사에서 친환경차 탈락 위기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고성능 고가의 전기차에 주는 보조금은 이제는 사라질 때가 된 건
건 맞다고 봅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보조금을 없애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취지만 본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기준의 장점을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과연 사람들이 이런다고 전기차를 많이 살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어쨌든 세금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대형 전기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 목표를 제대로 달성해야 하는 책임도 정부 기관에 있는 겁니다. 목표는 뭐다? 사람들이 원하던 대형 전기차를 많이 사서 전기차 보급률을 올리는 거고요. 동시에 기업은 크고 좋은 전기차를 만들 수 있게 도와줘서 기업과 국가 산업의 경쟁력도 키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첫 번째 내용을 실현시킬 수 있냐는 거죠. 즉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을 더 준다고 해서 전기차를 많이 사겠냐는 의문이 든다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준이 모호하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모순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전장이 아닌 휠베이스만을 기준으로 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기존처럼 차체 길이로 중형과 대형을 나누고 그 다음 이 안에서 휠베이스 길이로 두 번째 기준을 뒀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건 휠베이스로만 중형과 대형을 나누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당장 테슬라 모델 X만 봐도 사람들이 대형차 내지는 준대형차로 인식하고 있던 차입니다. 실제로는 준대형차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준대로면 휠베이스가 살짝 모자라다는 이유로 중형차가 되는 겁니다. 모델 X가 쉐보레 이코녹스 EV랑 동급이 된다는 거죠. 이코녹스 EV는 스포츠지랑 비슷한 크기에 가성비가 기대되는 차 중 하나로 통했잖아요. 즉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길이는 중형차인데 기준은 휠베이스만 늘리는 꼼수로 대형차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든 3050mm에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휠베이스 하나만으로 차 크기를 나눠버리고 이걸 가지고 또 보조금의 차등을 준다는 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거고요. 물론 그 취지 자체는 아예 이해 못할 건 아닙니다. 전기차는 미래 산업이고 자율주행이라는 혁신 기술과 접목되는 가장 대표적인 차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보다도 실내 공간이 거주성과 활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준 자체가 나쁘다고만 보긴 어렵죠. 다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친환경차를 늘려야 한다는 목표와 이 목표까지 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시급한 문제가 분명 존재한다는 걸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문제가 그럼 뭐냐? 사실 방금 전 내용은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장단점을 모두 다뤄드린 거고요.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두 번째라고 봅니다.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보자고요.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량이 너무 안 나오네. 대체 뭐부터 건드려야 할까? 이런 고민을 분명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기차가 안 팔리고 그래서 시장 자체도 지금 너무 작습니다. 그럼 이 전기차가 안 팔리는 이유는 뭐냐? 한 단어로 묶어버린다면 불편함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기준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기차가 잘 팔리려면 내연기관차를 타는 것만큼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정도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럽처럼 주차장 5개 층이 있으면 2개 층 정도는 싹 다 전기차 충전기가 각 주차면마다 구비가 되어 있는 전기차 전용 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거리를 뛰어야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전혀 걱정하거나 불편할 게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충전 관련 문제를 비롯해서 충전기 결제 문제까지도 불편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건 통계 자료뿐 아니라 그냥 저희 주변에 전기차 타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봐도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고 수많은 전기차 시승기를 보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전 관련 문제는 꼭 등장합니다. 여기서 또 구분이 필요한 건 뭐냐? 야 나는 편한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불편하다는 말이 계속 퍼지면 좋겠네. 나만 계속 전기차 타고 다니게.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란 거죠. 이미 만족을 한다는 건 뭐다? 이분들은 본인들 조건에 전기차가 맞으니까 산 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산 거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불편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 단위로 봤을 때 필요한 건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고도 전기차를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즉 절대 다수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 것처럼 불편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건 그래서 나만 타고 다니게 계속 불편하다고 말해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문제는 차주들이 나서서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결국 제대로 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건데 인프라가 내려난다고 해서 전기차 차주들한테 안 좋을 건 없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충전기 개수만 우후죽순 늘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란 거죠. 지난 몇 년간 그리고 올해 나온 변경안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목적이 뭔지 모를 정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니 충전기 설치에 보조금을 수천억씩 준다면서요. 그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세 가지 기본적인 계획이 제대로 잡혀야 하는 게 당연한데 이 내용 알고 계신 분 있나요? 지난번 영상에서도 다뤘는데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뭐였나요? 전기차 보급률을 높이는 게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는 최대한 빠르게가 되겠죠. 어디서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했는데 어디서가 정해져야 어떻게가 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어디서는 두 가지죠. 주거지냐 거점이냐입니다. 주거지는 아파트나 주택 주차장, 상가나 관공서, 마트 주차장 같은 곳이 될 거고요. 거점은 도로의 중간, 차들의 통행이 많은 도로일 겁니다. 어디서가 기반이 돼야 어떻게가 나옵니다. 만약 주거지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보급한다? 그럼 아파트나 주택, 상가나 관공서 주차장의 각 주차면마다 충전소가 아닌 충전기 단위로 늘려야 한다는 계획이 잡힙니다. 반대로 거점 중심으로 간다? 이러면 이제 통행이 많은 도로 중간에 주유소처럼 충전소 단위로 늘리겠다는 계획이 잡히는 거죠. 지금 이런 기본적인 방향도 없이 스마트 충전기를 보급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환경부에서 그런 계획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데 차주들이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죠. 정책을 제대로 알리고 홍보해야 하는
홍보하는 의무가 국가기관에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과의 신뢰를 위해 주요 정책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홍보해야 하며 국민이 정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주요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홍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일단 반짝 판매량이 늘어날 수는 있겠으나 전기차 시장 전체, 전기차 산업 전체를 본다면 이게 과연 얼마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일까 싶은 거고요.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라는 걸 이미 지난 몇 년간 전기차를 보급하면서 충분히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고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어디 무슨 전기차 협회장을 비롯해서 충전기 업체와 이권 카르텔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겁니다. 당장 스마트 충전기도 보세요. 취진 좋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이걸 굉장히 방송 같은 곳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수신받으면 충전을 중단한다. 취지는 좋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과충전이라는 건 애초에 전기차와 배터리 설계상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란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진짜 만약 과충전이 있다 해도 과충전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 문제가 발생했다는 데이터를 전송해줘야 스마트 충전기가 그 신호를 받고 충전을 중단하든 할 거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쏘려면 발신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발신기는 차에 있어야겠죠. 그런데 정작 관련 데이터 발신기를 장착하고 있는 차가 없습니다. 이제야 국내 브랜드 몇 곳이 도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수입차는 어떻게 할 거죠? 애초에 과충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조차 철저하게 배제된 상태에서 2천억이 훌쩍 넘는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전기차 보급을 장려한다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아직 그 누구도 전기차 보급에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냥 하이브리드 차 타면 되는데 뭐하러 사냐고 생각하고, 자동차 기업들은 그냥 해외에 전기차를 팔면 그만입니다. 한국은 어차피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잘 팔리고 있으니 굳이 전기차를 한국 시장에 앞다퉈 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즉 그 누구도 전기차를 절실하게 소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 겉으로만 전기차 보급 상승이 목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작 그 목표로 가는 과정에는 의문만 가득하고, 이런 과정에 수조원식 예산이 투입된다는 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저는 이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차를 안 타는 사람들보다 전기차를 타고 있는 분들이 더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